아버님이 요위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신다. 아가 이불이 신혼이불 같구나 하십니다. 나는 향수를 뿌리고 망사잠옷을 입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다가서며 아버님 방바닥 따뜻해요 하면서 옆에서 방바닥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확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겼습니다. 아가 내 좀 제발 살려도. 내 미치겠다. 목욕탕에 있는 그 빨갛고 조그만 빤소는 뭐야?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 아버님 90에 하늘에 오르다. 그 긴 세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서는 아버님 여보할게요. 35년 전 그때가 떠오릅니다. 가난한 농사꾼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중학교 졸업 후 서울 와서 취직해서 야간여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학원에 다녔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괜찮은 산부인과에 취직되어 간호원 생활을 했습니다. 23살에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덤프트럭을 한 대 가지고 직접 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지방 출신인 남편은 중조루 고향에서 나와 정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정비 일을 잘했고 공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모은 돈에다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일을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경기 좋고 정비 실력 있고 자기 트럭을 가진 남편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인 나는 남편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돈 잘 벌면 장땡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원래 한미모하던 나를 남편이 죽자사자 따라다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성북동 쪽에 근사한 양옥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간호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출가한 시누이와 시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성공한 뿌듯한 세월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집에 놀러 오신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다. 딸 하나 잘 놓아서 말년이 편하게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셨다. 막내 처남 대학 공부는 자기가 시킨다고 남편이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남존여비 사상은 심했지만 대체로 내게 잘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내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냐 싶어서 걱정이 확 들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남편은 이혼을 하자 할 것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하는 대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한다. 원장님이 남편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십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살살 달래서 하자고 해서 잠시 시간을 내주었다. 검사 결과는 자기 집안 가니까 그냥 내 혼자 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결과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저 성격상 틀림없이 길길이 뛸 것입니다.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증명한다며 바람이라도 피울 것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여자가 있는 눈치인데 대놓고 바람 피울 것입니다. 일단 남편한테 가서는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초조해 말고 느긋하게 있으면 임신된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본인에게 연락 마시라 부탁드렸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시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하니 병원에 데려가 보래요. 시어머니 위암으로 세상 뜨서 그게 좀 무서웠나 봐요. 울 시아버님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이고 고향이고 해서 서울 와서 살아라 해도 안 오세요. 남편하고 달리 선량하고 남한테 양보 잘하는 착한 성격입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저를 끔찍하게 아끼세요. 그때 번쩍하고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는 아버님께 전화해서 며칠 날 내시경 예약했으니 오시라 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고마워하며 꼭 날짜 맞춰서 오신대요. 며칠 후 남편이 지방 현장을 일주일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시아버지 오셔서 내시경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니 시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차려드리겠다고 하니 약속 있다 하시네요. 서울 친구 만난다고 해서 고기 사드리라고 용돈 두둑히 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기분 좋게 나가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꽃단장을 하고 아버님 잠옷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밤 10시쯤 아버님이 얼큰하게 기분 좋게 취하셔서 들어왔습니다. 간드러진 미소로 아버님을 맞아들여서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야들야들하고 하늘하늘한 홈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준비한 꿀물을 아버님 한 잔 드세요 드리며 바짝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시골에서 고생 마시고 서울 와서 사세요.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아가 너무 고맙구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맞구나. 말년복이 이렇게 터지다니. 오호호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님.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죠. 제가 불려시처럼 아버님 비위를 딱 맞춰드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들한테 딸한테 말 못할 고민은 저한테 하세요. 어머님 떠나시고 적적하시죠. 혹시 말동무라도 하실 참한 과부댁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눈이 휘둥거려지신다. 아니야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 제가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고 살짝 아버님을 보니 너무 감동해 하시며 고맙구나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신다. 아버님 목욕물 따뜻하게 받아놓았으니 목욕하세요. 하고 말하며 목욕탕으로 이끌었다. 목욕을 하시는 중에 내가 문을 똑똑했습니다. 왜 하고 답변을 하십니다. 아버님 갈아입을 옷 문 밖에 놓았으니 끝나고 갈아입으세요. 조금 있다 목욕탕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문 바깥에 옷 가지러 손을 뻗으신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어머나 했더니 아버님도 놀라시며 미안해 하신다. 목욕이 끝나고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잠들 준비를 하십니다. 나는 똑똑하고 방문을 노크했더니 왜 하고 물으셔서 자릿기 가져왔다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신다. 아버님이 요위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신다. 아가 이불이 신혼이불 같구나 하십니다. 나는 향수를 뿌리고 망사잠옷을 입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다가서며 아버님 방바닥 따뜻해요 하면서 옆에서 방바닥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화학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겼습니다. 아가 내 좀 제발 살려도. 네 미치겠다. 목욕탕에 있는 그 빨갛고 조그만 빤소는 뭐야. 왜 이래요 하고 확 밀쳐버렸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대신 천천히 오세요. 내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서둘면 맛있는 사탕 못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극락에 갔습니다. 50대 후반이신데 농사일로 단련된 힘은 대단하셨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황소개구리 같은 힘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뿌리를 뽑는다고 열심히셨습니다. 몇 번이나 저를 하이에 올려주셨습니다.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마시고 차를 한잔했습니다. 그때부터 소심한 아버님이 대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이 일을 아범이 알면 정말 큰일이구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노? 연신 한숨을 토해내며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내가 불효짓을 했다고 나를 탓할 것입니다. 역시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시죠? 하고 톡 쏘아 보았습니다. 아니야 자제 못한 내가 나쁘지. 착한 너가 왜 나쁘니? 하고 바로 답을 해오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진짜 순둥이네요. 아버님 너무 착하시고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으세요. 아범이 씨가 없는 남자라서 대를 잇기 위해서 제가 꾸민 일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마침 요 며칠간이 제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멍한 상태가 되시더니 이윽고말을 꺼내셨다. 하모하모 맞다. 절대 근본도 모르는 씨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역시 아가 네가 현명하구나. 간호원 출신이라 배운 것도 많아서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럼 나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네. 아범에 대해 죄를 지은 게 아니네. 내가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며 집안의 대를 잇는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차 드시고 저하고 병원 가요. 그리고 우리들은 병원으로 가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위벽이 헐었다고 약주 그만 드시래요. 그리고 위장약 잘 드시면 몇 개월 뒤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기분 좋게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아버님 외투를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귀에 입을 대고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서 씨 뿌려주셔야죠. 아버님이 신이 나서 씩씩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어서 씨를 뿌리자. 이 며칠간 열심히 꽃밭에 씨를 뿌려야지. 농사꾼이 파종기에 당연히 씨를 뿌려야지.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정성 들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막 뿌리면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근본도 모르는 씨가 들어와요. 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답합니다. 하모하모 정성껏 씨 뿌려야지. 삼신할미한테 꼭 아들 좀 지어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탈의를 하고 촉촉히 둘이의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우리만의 잊지 못할 3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대로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아버님께 참한 과부댁을 한 분 소개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분과 재혼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원했지만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남편을 닮은 아들이 너무 잘 컸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던 남편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대학 법대를 아들은 들어갔습니다. 잘 키운 아들 하나 10자식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남편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나중에 내재한 대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소원대로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식과 결혼하여 이남일녀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손주가 셋이나 생기니 완전 싱글벙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서울 명문가가 되었다고 남편은 대만족입니다. 저희 친가 쪽도 잘 사는 사위덕을 봐서 모두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동생은 매형장학금으로 대학 나와 대기업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세월을 만나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과 나는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항상 나를 존중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님을 고향의 선영에 묻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하늘에 대고 조용히 외쳐봅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다음 생에서는 아버님 여보할게요. 가난한 농촌에서 장녀로 태어난 제가 살기 위해서 한 짓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할머니의 유언이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떡하든지 살아나가야 한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편안한 주말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한 한 해가 되십시오. 100세까지 팔팔하셔서 오래오래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평소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평소 잘 알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특히나 잘 맞았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액티비티를 즐겼어요. 아내와는 여름에는 수영과 서핑보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주로 즐기며 등산이나 조깅 등의 데일리 운동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는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지금도 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몸매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곧잘 몸매가 부각이 되는 옷을 입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며 남자며 다들 제 아내를 힐끔힐끔 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이 취미라 근육이나 체력에는 자신 있었어요. 육체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저에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운동을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추천으로 산악회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산악회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었죠.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내가 몰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제 당신도 아빠가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힘드니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서 웃다가 울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서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보자 아내도 고맙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미칠 것 같더군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집에서 아내를 돌보자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두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타이레놀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아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애 낳을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겠다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다지만 회사 생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는 주말에는 시댁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자기에게도 좋을 것 같다면서 솔직히 여보도 나 돌보느냐 힘들지 않았냐며 주말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에는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일요일에는 시댁에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아내가 없이 주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데 좀 허전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몸도 좀 풀고 바람도 쐴 겸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한잔했어요.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또 오랜만에 산악회에 나갔어요.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더군요. 그 여자분은 야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새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행을 시작하자 다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는데 저와 그 여자분만 일행이 없어 자연스레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그녀는 산악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하길래 옆에서 부축해주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오르다 보니 저희만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녀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꼭 정상 등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 함께 하산했지요. 그렇게 집풀이도 함께 하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산악회에 나가자 그녀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산행을 함께하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저를 보고는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산악 장비를 사고 싶은데 자기는 봐도 잘 모르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에 만나던 그녀를 토요일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녀를 본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입고 있던 그녀를 보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청순가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살짝 벙져 있자 뭘 그렇게 서 있냐며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사실 산행하면서 도와주느냐 항상 손을 잡았지만 이때는 좀 묘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가 신발이며 스틱이며 가방 등등 물건들을 꽤 샀어요. 장비가 꽤 많아 혼자 들고 가긴 무거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넓더라고요. 그녀는 오늘 고마웠다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치맥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저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금방 몸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열렬히 제 목에 팔을 감싸고 달려들더군요. 그대로 그녀를 들쳐업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그녀를 안았어요. 체력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이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산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등반 후에는 저는 아렌을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아내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녀를 만난 후에는 쌓이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개운했어요. 한 번은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일부러 일행들과 뒤처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하다가 그녀가 뒤를 돌아 나무를 잡고 엎드리더니 저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뒤에서 안았어요. 야외에서 하니까 정말 스릴 넘치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다가도 평소보다 더 흥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짜릿하게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서 산악회에 소홀해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치만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가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녀가 아직도 산악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산악회를 다시 나가 그녀를 만나고 싶긴 하네요. 아직도 산악회를 나오는지 잘 지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제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빨리 커서 아내와 단둘이 주말마다 산행이든 뭐든 다니고 싶어요. 함께 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어떤 운동보다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긴 해요. 늘 피곤하네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따라 그녀가 자꾸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 방문 교사가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요즘은 내 제자와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25세의 평범한 실업자 중 하나였다. 그런 내가 엄마 등에 억지로 떠밀려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다.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내가 오늘 방문한 강남에 있는 이 집은 아래층부터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고급 빌라였다. 누렇게 금빛으로 구운 기와를 빌라 위에 얹어 놓아서 언젠가 사진으로 본 적 있는 축소한 중국의 큰 성곽 분위기가 나는 부티나는 빌라였다. 누구세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약간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상대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상대를 전혀 볼 수 없는 보안 카메라 렌즈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무술을 바른 매끈하게 반들거리는 머리 모양을 한 호남형 남자가 렌즈 위의 작은 유리에 비쳤다. 예. 오늘 3시에 방문하기로 전화한 컴퓨터 스쿨 방문 교사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스물을 간 넘겼을 듯 싶은 아가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보안경에 그렇게 얼굴을 바짝 대시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 스쿨 방문 교사 이동우입니다. 오늘부터 자제분의 컴퓨터 공부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그런데 아까 전화 받으신 언니는 어디 가셨나요?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부드럽고 용기 나는 검은 생머리를 기르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 얼핏 봐서 여대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동안이었다. 아, 아까 통화한 사람이 저예요. 하하. 제가 실례를 했군요. 아이가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셔서 나는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이 내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순간적으로 발갛게 물들어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오늘 학원이 늦게 끝나 조금 늦을 거예요. 여자가 자신을 너무 젊게 봐줘서 부끄러운지 검은색의 윤기 나는 머리끝을 만지작거렸다. 그건 아마 여자의 버릇인 듯했다. 그녀는 소매가 없고 목 위까지 올라오는 엷은 색의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달라붙는 옷 때문인지 상체의 곡선이 유난히 돋보였다. 그녀의 몸에서는 향긋한 샴푸 냄새와 상쾌한 향수 냄새가 함께 풍겼다. 나는 여자의 뜻밖의 미모와 향수 냄새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거 좀 드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곧이어 나는 그녀의 안내로 거실 응접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자몽차를 내왔다. 내가 앉은 거실에는 50인치도 넘어 보이는 대형 LCD와 크고 길쭉한 스피커가 놓여 있었다. 가정용 홈시어터 시스템이었다. 혹시 이 기계도 조금 아세요? 여자가 기계의 작동법에 서툰지 나에게 물었다. DVD 기계에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간 듯 열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게 머리핀 하나를 얻어서 DVD 기기 옆에 작은 핀홀에 삽입했다. 그러자 찰카닥 소리를 내며 DVD 기기가 열렸다. 그런데 그녀가 황급히 디스크를 빼려다가 디스크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얼핏 방바닥에 떨어진 DVD의 타이틀을 보았다. 동네 비디오방이나 DVD 대여점에서
흔히 빌려볼 수 있는 민망한 제목을 단 야한 비디오였다. 나는 슬쩍 웃음이 나왔다. 여자들도 이런 걸 사거나 빌려보는 모양이었다. 어머나, 이게 왜 여기 들어있나? 그녀는 부끄러웠는지 황급히 DVD 디스크를 들고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한동안 나 혼자 남겨둔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물끄러미 거실과 집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베란다 쪽에 작은 화단을 꾸며놓고 화단 주위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조그만 홈통에서 물이 회전하고 있었다. 작은 분수 시스템 같은 것이었다. 집을 꾸며놓은 걸 보니 좀 사는 집인 모양이었다. 나는 거실의 정적을 음미하며 모처럼 나른하고 한가한 시간을 즐겼다. 얼마 후 학원을 갔다던 그녀의 아이가 돌아왔고 나는 아이에게 간단한 내 소개와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강의라고 했지만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강의는 아니었다. 아직 컴퓨터를 켜는 것만 간신히 하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 나는 그런 컴맹들에게 컴퓨터 작동법, 인터넷과 워드 등의 간단한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가르쳤다. 엄마를 닮은 듯한 좀 멍해 보이는 표정을 한 아이에게 이것저것 말하고 있으려니 어느 틈엔가 그녀가 나와서 아이 뒤에서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얼굴빛을 보니 아까의 홍조는 사라져 있었다. 이런 간단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강사를 따로 고용하는 것으로 봐서 그녀도 거의 컴맹 수준인 것 같았다. 아무튼 그날은 첫날이고 해서 대충 간단한 소개만 하고 나는 그렇게 돌아왔다. 아들 덕분에 그녀는 나의 공짜 수강생이 되었다. 며칠 동안 나는 컴맹 모자에게 간단한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쳤다.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검색 호탈에서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찾는 방법 등이었다. 아무튼 예뻐 보이는 그녀는 아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더 느렸다. 백치미가 철철 넘쳐 흘렀다. 그녀는 지대한 기독교의 신분, 데이터센터의 진짜 콩문이었다. 아, 이건 어제 말해줬잖아요. 이것도 몰라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얘가 하도 답답해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 그녀는 무안해하면서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빨갛게 변했다. 어떻게 똑같이 배우는데 아이보다 더 못해요? 안 되겠어요. 내일부턴 제가 1시간 일찍 나와서 특별 지도라도 해야겠어요. 내가 참다 못해 그렇게 말하자 아이까지 엄마를 놀려댔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워낙 기계 쪽엔 워낙 자신이 없어서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나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내일부턴 내겐 아이가 없이 1시간 동안 그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즐거워졌다. 다음날 1시간 일찍 와서 부팅을 하던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 집에서 거실에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를 실행하자 미국의 야한 사이트가 떡하니 초기 화면에 뜬 것이다. 그녀가 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그녀를 한번 쳐다보자 그녀는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계속 변명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잖아도 선생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아이가 잘 때 어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갔는데 계속 창이 뜨는 거예요. 종료해도 계속 뜨더라고요. 나는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일부러 능청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런 거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이런 거 하면 아이가 다 볼 거 아닙니까? 얘가 그녀를 힐난하자 그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였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대로 안 되면 아이 오면 큰일인데.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인터넷을 처음 배우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야한 사이트를 한두 번 접속해보는 것이 콩과 의뢰이지 않는가? 나는 그녀를 조금 골려줄 생각으로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이거 한번 뜨기 시작하면 방법 없어요. 컴퓨터 부수지 않는 한 초기 화면 못 바꿔요. 어쩌죠? 이제 곧 아이도 올 텐데. 나는 그녀가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다음부터는 거실에 있는 이 컴퓨터로는 절대 그런 사이트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마우스를 쥐고 북마크를 열어서 어제 그녀가 방문한 사이트 기록을 쭉 훑어봤다. 아휴, 이런, 한번 들어갔다더니 많이도 들어가셨네. 여기 어디 갔는지 쭉 다 나오네요. 방문 사이트 기록에는 온갖 종류의 성적 취향의 사이트들이 주르륵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이 방문한 사이트들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자 얼굴이 밝았다 못해 귓불까지 붉게 상기됐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한동안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컴퓨터 안 고치실 거예요? 나는 그녀가 있는 안방 쪽을 향해 일부러 크게 말했다.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나는 계속 능청을 떨었다. 한참 후 그녀가 뭐 적었는지 레몬차가 든 컵을 쟁반에 들고 나타났다. 나는 악성 코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아 야한 사이트 중 하나가 깔아놓은 듯한 악성 코드를 잡았다. 그리고 초기 화면을 익숙한 검색 포탈 중 하나로 바꿔놓았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녀가 별것 아닌 그것에 크게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컴맹의 눈에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 컴퓨터가 하나 더 없냐고 물었다. 애 아빠가 쓰던 게 하나 있어요. 그녀는 안방에서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다. 앞으로 저런 성인 사이트 가시려면 이걸로 가세요. 그리고 인터넷 하실 때 새 창 뜨면 아무거나 오케이 누르면 안 돼요. 아, 저 그런데 정말 안 들어가요. 그녀가 다시 정색을 하며 부인했지만 나는 그녀의 대답을 못 들은 척 무시했다. 보기보단 그런데 관심이 많은 여자란 걸 이미 훤히 알게 되었다. 아무튼 나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그녀가 있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잘 꾸며진 여자 방에서만 풍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났다. 자신도 모르게 침이 넘어갔다. 나는 화장대 옆 책상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여분의 랜선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안방을 일단 점령했다. 이런 전체적인 내 동작엔 일종의 선생으로서 약간의 위험이 서려 있었고 하도 매끄러워서 무척 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내가 안방에 들어갈 때 문 옆으로 살짝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했다. 자, 이것 보세요. 나는 노트북이 놓인 안방 책상 앞에 앉아서 그녀를 불렀다. 안방은 약간 어두운 편이었다. 노트북 화면에 불빛이 가니 조명등 역할까지 했다. 근데 불은 안 켜고 지내세요? 네, 제가 어두운 걸 좋아해서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화장대의 둥근 의자 하나를 내 옆에 끌어다 그녀를 앉게 했다. 그녀가 옆에 앉자 과일향처럼 시큼한 향기가 그녀의 온몸에서 풍겨왔다. 나도 모르게 입안 가득 침이 고였다.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둘만 있게 되자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와 같이 알게 된 사이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도 그렇게 느꼈을까?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불을 켜야겠어요. 그녀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안방에 불을 켰다. 안방에는 모던한 분위기의 장롱과 아이보리색 시트가 곱게 깔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장롱과 침대는 각기 다른 회사의 제품이었지만 한 쌍으로 맞춘 것처럼 잘 어울렸다. 마치 나와 그녀처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침대 쪽을 못 본 채하고 그녀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이것저것 계속 설명했다. 자, 어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나는 그녀의 마우스를 쥔 손을 은근히 살짝 터치했다. 오후에 따뜻한 햇볕을 쬐러 나온 처녀의 맑은 미소처럼. 그것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오히려 정색을 하고 손을 잡은 걸 채근하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접촉이기도 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마우스를 쥔 오른손을 나에게 잡힌 채 내가 이끄는 인터넷의 바다를 함께 탐험했다. 어머나, 배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거쳐 인도양에 접어들 때쯤 돼서야 그녀는 나에게 붙잡힌 손을 잡아 빼는 것이었다. 나는 문득 그녀의 침실에서의 반응 속도도 이렇게 느릴까 하는 점이 궁금해졌다. 뭐 더러운 거 만졌어요? 아니요. 그녀는 자기 손에 묻어서는 안 될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연신 손을 닦는 신용을 했다.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나는 또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나는 모르는 척 그녀의 손을 계속 잡아 끌며 강의를 계속했다. 그러니깐 인터넷이란 건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대로 막 우윳거리면서 나는 은근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뒤쪽에서 손을 붙잡아 마우스를 쥐게 했다. 그러자 영락없이 뒤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손 말고는 최대한 그녀와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내 코앞에 그녀의 뒷머리가 놓여 있었다. 유부녀지만 아가씨처럼 길게 기른 머리는 샴푸 광고에 나오는 모델의 머릿결처럼 반짝반짝 윤기가 나며 찰랑거렸다. 그녀의 머리에서 풍겨오는 고혹적인 향기가 나를 점점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입안 가득 저절로 고인침을 삼켰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내 귀에 크게 들리는지 그녀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무딘 것인지 아니면 난처해질 것이 두려워서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몸을 앞으로 좀 더 숙여보았다. 그러자 자그마한 그녀의 뒷모습이 내 품에 쏙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고개를 숙일수록 몸을 점점 더 앞으로 웅크렸다. 그 포옹 아닌 포옹은 무슨 줄다리기 같은 것을 연상케 했다. 그녀가 몸을 웅크릴수록 나는 묘한 오기 같은 게 생겨 더욱 더 상체를 그녀 쪽으로 밀착시켰다. 그러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귓불에 내 뜨거운 입김을 내뱉고 말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 무언가 억눌리고 참아왔던 것을 토해내는 갈망의 소리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신음소리는 분명 그녀에게서 난 것이었다. 그 소리는 내 뜨거운 입김처럼 끈적끈적한 욕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턱을 뒤에서 한 손으로 가만히 쥐었다. 그녀의 작은 턱은 조금씩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게 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미 반포옹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우리 사이엔 아무 거리낄 것이 없었다. 한동안의 그녀를 포옹한 후 나는 그녀를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거의 뜨지 못하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나를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검고 아름다운 그녀의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촉촉한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유독 검은 눈동자가 물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아름다운 그녀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녀는 처음엔 슬쩍 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체념한 듯 눈을 꼭 감았다. 나는 그녀의 아랫입술을 살짝 베어 물었다. 그만요. 그녀가 고개를 잠시 도리질을 하며 내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나를 말릴 순 없었다. 여기서 그만둘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딩동. 그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 초인종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를 마친 아이가 돌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후다닥 옷 매무새를 매만지고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나도 호흡을 가다듬고 일부러 점잖고 근엄한 표정을 한 채 거실로 나갔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던가? 짧은 접촉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일부러 나를 멀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방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 동안 음료수만 몇 번 가져다 줄 뿐 별 다른 말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며칠 동안 나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자 은근히 화가 났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강제로 터치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럴 만한 분위기에서 자기도 좋아서 한 것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와 마저 하지 못한 일을 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날은 아이가 소풍을 가서 저녁 때나 돼야 들어오게 되는 날이었다. 아이가 없기에 나는 그녀의 집에 가야 할 공식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아,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문 안에서 말했다. 오늘은 아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제 깜빡한 디스크 때문에 온 거예요. 아, 뭘 두고 가셨군요. 그녀가 안에서 싸늘하게 대답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 세워둘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문을 열 것을 재촉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조금 뒤 달칵하며 현관의 자동문이 열렸다. 내가 거실에 앉아있자 그녀가 가벼운 마실 것을 내왔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그녀에게 내 디스크를 혹시 봤나 하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어떻게 생긴 디스크인데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아, 별건 아니고요.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 디스크는 내가 인터넷에 야한 사이트에서 받은 동영상을 복사해서 담아둔 것 중 하나였다. 나는 어제 일부러 그것을 그녀의 집에 두고 갔었다. 나는 여러 종류의 디스크가 꼽힌 장식장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신용을 했다. 물론 거기에 내가 두고 간 디스크가 있을 리가 없었다. 거참 난감하군요. 그거 아무나 보면 정말 안 되는 건데 혹시? 나는 거실에 컴퓨터를 켠 후 CD를 열어봤다. 하지만 그곳에도 디스크는 없었다. 이상했다. 나는 어제 집에 가기 전에 컴퓨터를 끄면서 거기에 슬쩍 내 디스크를 넣어두었다. 그런데 누가 건들지 않는 한 그게 사라질 리가 없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거실에 DVD 기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디스크를 찾는 척하면서 플레이 버튼을 슬쩍 건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50인치도 넘는 큰 TV에서 화면 가득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머나? 그녀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놀라야 될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있을 수가 있나?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리고 서둘러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줄였다. 이게 왜 여기 있냐? 나는 짐짓 능청을 떨며 혼잣말을 했다. 화면에서는 엄청난 볼륨감을 가진 금발의 여배우가 한 남자와 일을 치르고 있었다. 아휴, 이게 무슨 망신이람.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농담처럼 그녀에게 물었다. 이게 왜 이 안에 들어있어요? 혹시 어제 보셨어요? 이거 사실은 못 보던 디스크가 하나 있길래 뭔가 싶어 오늘 한번 넣어보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DVD가 고장이 난 건지 디스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선생님 거였군요. 죄송해요.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본 날처럼 홍당무가 되어 있었다. 그럼 다 보진 못한 거군요. 근데 은근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을 분 같은데. 하긴 나도 좋아하니. 야한 거 좋아하기는 여자들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아무튼 다 못 봤다니 마침 할 일도 없고. 이거나 마저 봅시다. 나는 장난스레 능청스럽게 말하고 TV를 다시 켰다. 그리고 화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야한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내가 무안해지잖아요. 내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소파에 억지로 앉혔다. 화면에서는 엉겨붙은 두 남녀가 이제 막 격렬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는 건지 보지 않는 건지 모를 듯한 묘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녀가 다시 한 번 말했다. 나는 뜬금없이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그녀의 말을 언뜻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디스크를 DVD에 넣어놔서요? 아니면 요 며칠간 일부러 차갑게 대해서요? 얘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했다. 나는 그녀의 작은 턱을 들어 올려 나를 쳐다보게 했다. 그녀의 홍조 띤 얼굴이 유독 예뻐 보였다. 아, 모르겠어요. 둘 다요.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다시 아래로 떨구었다. 나는 그녀 쪽으로 완전히 돌아앉으며 다시 그녀의 얼굴을 들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사과를 듣고 나자 요 며칠간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됐다. 그건 그냥 여성의 선천적인 부끄러움이었다고 해두자. 비록 유부녀라고 해도 처녀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